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 비평 탐나는 TV.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해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의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키워드 보시죠. 한강, 수험생, 추억. 자, 먼저 그리운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 추억부터 볼까요? 어떤 방송에서 등장했습니까? 네, 9월 26일 방송된 나 혼자 산다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돌아가신 조부모님의 집을 찾은 박나래 씨의 하루가 전해졌는데요. 집안 곳곳에 스며있는 추억을 떠올리며 눈물 짓는 한편 멤버들과 함께 마당에 잡초를 제거하고 유품들을 정리하며 뭉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나를 왔어. 어때? 네 나를 장하다. 이 년 만에 문 열고 처음 본 거지 지금? 멀리서만 봤어요. 어떡해. 내가 사준 안 놔줘서 그대로 있네. 박나래! 나래야! 오래 걸렸지? 왜 이렇게 또 울고 있어? 언제 왔어? 1시간 전에. 여기 너 냉커피 타주던 데잖아. 그래요. 항상 잘 있네. 잘 있네. 근데 다 너무 낡고 녹슬고 이래가지고 이거 다 버려야 될 것 같아. 근데 네가 시키는 대로 할게. 이게 어쨌든 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만 도와주면 좋지. 아이고. 폐기물차 왔나 보다. 아, 이렇게 내려오는구나. 나래야, 여기 있는 거 다 실어? 다 씻는 게 나을 것 같아. 실른다잉? 어. 일 잘하는 거 봐라. 일 잘하더라고. 얘 봐라 얘. 오빠 일을 너무 잘한다. 얘가 원래 일을 잘했던 거야? 너 때문에 일을 잘하게 된 거야? 기한 오빠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저렇게 열심히 하네. 참 잘해. 어?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일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혼자 저걸 다 실었어? 잘하더라고. 거의 제촉이네 진짜로. 정말 무초제가 되었어. 어우, 씨. 그래도 현무 형도 체력 안 좋은데 열심히 하더라. 아유 근데 형이 풀 다 뽑았어. 고려 청자도 나오는데. 그런 거 버리지 마. 그거 진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있던 거야. 저런 거는 버리지 마. 나래야, 이거 귀하다. 뭐? 빨래판이도 돌이야. 그거는 이건 남겨야 돼. 야 이게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네 여기는. 이게 4톤이야 4톤. 야. 야, 그래도 여기 좀 넓어졌다. 근데 많이 했다. 봐봐. 훨씬 낫다, 훨씬. 여름 나래 학교부터 대상 수상 후 금이 환영까지 나 혼자 산다와의 추억도 녹아있는 집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남다른 감회를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반응들 남겨주셨어요?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사랑받은 이 세상 모든 손주들이 같은 마음일 듯. 혼자였으면 너무 슬프고 힘들었을 텐데 오빠들이 같이 가져서 고맙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소중한 사람을 보내는 법, 떠난 자리를 정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렇게 예능으로 가까이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잃은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를 전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네, 그동안 나 혼자 산다를 쭉 보셨던 시청자들께서는 박나래 씨가 조부모님들과 얼마나 각별한 정을 쌓아왔는지 그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인지 이번에 정말 댓글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약 1000개가 넘는 위로의 댓글이 달릴 정도였는데요. 요즘 예능 그 어디에서도 이렇게 많은 댓글들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위원님들도 감상이 궁금해집니다.
이 예능에서 이렇게 진지한 애도를 다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별하게 다가왔는데요. 주로 교양 장르에서 다뤄지는 가족의 죽음과 애도를 일상 예능의 문법으로 풀어내면서 나 혼자 산다가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이 정말 넓구나 하는 걸 새삼 깨닫게 됐는데요. 집 정리를 이제 함께했던 전현무, 기안팔사 씨의 출연도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이 목포까지 또 직접 내려와서 함께 짐 정리를 도왔잖아요. 기안팔사 씨 묵묵하게 열심히 일했고 또 유품을 그렇게 처리하기 힘들면 당근에 팔까라고 하는. 아니면은 뭐 좀 찍어가지고 당근이라도 올려볼까? 이걸 당근을 왜 해? 그런 멘트를 통해서 어이없는 웃음을 주기도 했던, 그러면서 분위기가 풀어지는 면도 있었잖아요. 애도라고 하는 것이 물론 진지하게 수행되어야 하지만 예능답게 또 이렇게 우리에게 웃음도 주는구나. 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박나래 씨의 조부모 집을 이번에 처음 온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제 방문을 하면서 사실은 인연을 맺어왔잖아요. 그간 나 혼자 산다가 쌓아왔던 역사성,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계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만들어진 상황에서 진정성을 전달하는데 충분히 그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장면부터 보면은 박나래 씨가 이제 조부모님 댁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우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이거 오늘 방송 끝까지 제대로 진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우려를 했거든요. 저는 이 박나래 씨를 위해서 이제 목포까지 갔던 전현무 씨나 기안팔사 씨가 또 이제 프로그램을 완성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세 분이 같이 뭐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집을 정리하고 뭐 잡초를 정리한다든지 이제 마지막에 일을 다 마치고 믹스커피로 또 도원결의하는 모습들도 보여줬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과정 자체가 이제 박나래 씨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저는 재밌게 봤던 장면은 세 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등목하면서 장난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동심을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웃음을 지으면서 지켜봤던 게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눈물로 시작을 했지만은 웃음으로 이제 마무리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기억에 남은 에피소드였습니다. 조부모님의 집을 정리하는 이 과정을 보여주기로 이제 결정한 박나래 씨와 이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 제작진의 선택이 이 프로그램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은 이 나 혼자 산다가 오랫동안 제작진과 출연진 사이에 신뢰를 쌓아온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박나래 씨와 시청자가 계속해서 서사를 쌓아왔다라는 장수 프로그램이기에 가능한 기획이기도 했어요. 또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박나래 씨를 위로하려는 다른 출연자들의 마음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키씨 같은 경우에는 박나래 씨가 김치를 못 버리는 것처럼 할머니가 만들어준 그 13년 전의 곰탕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다면서 공감하면서 이제 위로를 건네줬고요. 또 코쿤 씨 같은 경우에는 박나래 씨가 그 조부모님의 집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도 저런 마음으로 시골집을 보수했겠구나 공감하는 언어를 건네기도 했어요. 이 과정들을 쭉 보면서 1인 가구가 나 혼자 살아가고는 있지만 감정을 나누면서 함께 이제 살아가고 또 위로하는 것으로 상실의 이 시간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에피소드였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이어서 보겠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찾아온 요즘인데요. 도심 속에서 선선한 계절의 정취를 느끼기 좋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강인데요. 어떤 방송 소개해 주십니까? 네, 9월 23일 방송된 이유 있는 건축 공간여행자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서울의 중심 한강으로 마지막 건축 여행을 떠났는데요. 약 100년 전 지어진 한강대교부터 끊임없이 변모하는 노들섬까지 둘러보며 공간의 역사와 의미를 되짚어봤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인도교. 우리가 노량진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걸어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느껴지는 게 없어요? 내가 아까 힌트 주지 않았습니까? 시아가 무슨 줬잖아. 완전 맞아요. 맞죠? 같은 한강대교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거는 말 그대로 위에 아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아치가 없는 형태로 돼 있는데 여기는 왜 없을까? 딱 노들섬까지는 맞아요. 아치가 있고 여기부터는 없네. 맞아요. 노들섬을 기준으로 북측과 남측이 이 수심이랑 유속이 달라서 저희가 옛날에 모래사장이니까 교각 놓기가 쉬웠거든요. 이 교각을 자주 이렇게 하면 되고 반대쪽 철교 쪽은 거기 물이었으니까 띄엄띄엄 교각을 놓고 교각거리가 머니까 이 철교 같은 트러스 아치 구조를 넣어가지고 얹어야 됩니다. 한강에 신상 하풀이 있어요. 노들섬입니다. 노들섬! 이거 너무 신기해요. 이거 약간 숨은 공간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MZ들만 알고 있었던 공간이야. 우리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와, 이거 너무 멋지다. 자, 여기가 이제 잔디광장인데 광복 80주년 행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대형 태극기입니다. 멋있다. 그 한강대교를 중심으로 우리가 있는 이 서측이 서울문화재단이 관리하는 곳이라 문화행사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와, 멋있겠다. 저기서 저 하는 거 오페라 보고 싶어. 하늘 배경으로. 너무 멋있겠다. 와, 미쳤지. 색깔까지 하는 건 생각도 못했다. 저기 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부럽냐고. 이게 서울이야, 서울. 노들섬은 원래 섬이 아니었어요, 여기가요. 거기가 예전엔 신초리라는 마을이었거든요. 1917년도에 이제 일제가 나름 인도교를 뚫으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던 신초리에 이제 교각을 막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살면 안 되잖아요. 나가! 쫓아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홍수가 이제 발생을 하면은 물이 이제 밀려오면 이게 물 밑으로 가라앉고 하다가 다시 육지로 나오고 가라앉고 하다가 일제가 물 한가운데 있는 섬이다. 중지도 나카시마 데스. 우리가 해방된 다음에 이걸 중지도라고 부르기 좀 그렇잖아요. 원래 이곳이 백로들이 놀던 돌이 있는 곳이다. 였다에 가서 그럼 노들섬으로 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꾸자 해서 노들섬이 된 거예요. 지난 7월에 정규 방송으로 돌아온 이유 있는 건축 공간 여행자가 10회를 끝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대미를 장식한 이 마지막 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여정 중에서 가장 드넓은 공간 한강을 담아냈는데요. 시청자들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매번 지나는 다리인데 궁금하면서도 몰랐던 역사를 알게 되니 신기하네요.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와 그 주변 공간이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역사적 상징이자 문화적 자산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줬습니다. 한강이라는 공간의 매력을 재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즌에서는 더 다양한 지역, 더 독특한 공간들이 소개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강의 역사와 매력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감상과 함께 다음 시즌을 기대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건축을 통해서 도시가 품고 있는 기억과 변화를 돌아볼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시즌이 만들어낸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마지막 회라서 더 눈여겨보셨을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방송에서도 그렇고 항상 보면은 이유 있는 건축이 패널 구성을 참 적절히 잘한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특히 이제 이번 방송에서는 썬킴 씨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이렇게 좀 느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한강이라는 공간이 사실은 그동안 많은 방송과 많은 콘텐츠에서 다뤄진 소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방송에서 소개된 노들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치 이제 뜨는 핫플레이스인 것처럼 소개가 됐지만 사실 이제 알려질 대로 알려진 그런 명소였는데 전 이렇게 자칫 뻔하게 흘러갈 수 있는 구성을 이제 썬킴 씨가 역사적인 내용들로 많이 이제 좀 보충을 하면서 보완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김신조 사건 이후에 뭐 강남 개발이 본격화됐다든지 아니면은 석촌호수가 사실은 과거에 이제 한강의 일부였다는 거는 저는 이번 방송을 통해서 처음 알았었거든요. 한강의 이런 역사적인 측면들을 좀 다양하게 짚어가지고 저 역시도 굉장히 흥미롭게 본 방송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고 또 서울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공간을 낯설게 바라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한강대교를 인도교라고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나 어른들이 인도교라고 하고 저도 인도교란 말을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제가 어느 정도 또 기억을 하고 있는 역사이기도 해서 좀 재밌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점은 그거였어요. 한강 주변의 전체적인 풍경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좀 근현대사를 저는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유명한 도시들, 외국의 유명한 강들을 보면 그 강을 둘러싼 풍경들이 거의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강 같은 경우는 뭐 일제강점기, 또 6.25 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현대 정말 굴곡의 역사들과 그리고 경제개발 등을 통해서 다리도 많이 세워졌지만 그 주변을 이루고 있는 경관들이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역사가 뭐 100년 혹은 100년도 안 된 역사도 있어요. 사실은 멀지 않은 과거이지만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오히려 기억 속에 아스라하게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본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한강과 또 그 주변의 다리들, 그 주변 지역까지 좀 복합적인 상징성을 지닌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찬사 일색이었다라는 점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기도 했어요. 사실 한강대교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 초기에 정부 주도의 폭파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잖아요. 노들섬 같은 경우에는 한켠에 이 위령비까지 마련되어 있거든요. 또 방송 전부터 한강버스에 대한 실효성이 좀 계속해서 지적되고 MBC에서도 뉴스로 많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이날 그 한강버스를 소개하면서 교통체증 없이 정해진 시간에 도착 가능이라고 나왔는데 자막이라도 좀 이러한 내용들을 추가했더라면 조금 더 균형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다음 시즌까지 이제 다시 방송이 된다라고 한다면 명암과 가오를 좀 이렇게 균형감 있게 전달할 때 훨씬 더 풍성한 논의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수험생입니다. 이제 수능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들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방송에서 다뤄졌습니까? 네, 9월 25일 방송된 실화탐사대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수험생을 대상으로 벌어진 과외 사기 사건을 취재했는데요. 화려한 이력과 저렴한 수업료를 미끼로 학생들을 모은 후 거액의 선입금을 받고 잠적한 과외 선생의 실체를 파헤쳤습니다. 대치동 학원가를 뒤흔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대 나왔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치동에 되게 유명한 큰 학원이 있는데 거기 출신이고. 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시범 수업을 들었는데 애들 너무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끝까지 간다. 아, 정말 믿음을 줬어요. 그런데 5만 원, 7만 원이잖아요. 너무 5만 원, 7만 원? 네. 네, 그러니까 혹할 수밖에 없어요. 10만 원도 있고 시간당 15만 원도 있고. 오. 최 선생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시작한 수업. 그런데 과외가 시작되고 얼마 후 최 선생은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우리 아이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입금을 해야 된다. 선입금을 받자 수업의 질이 점점 떨어졌다는데요. 게다가 수업 시간을 잊어버리는 일도 잦았다는 최 선생. 그가 강의를 했었다는 대치동의 학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오래전에 최 선생과의 계약이 종료됐지만 계속 걸려오는 항의 전화 때문에 학원도 답답하기만 하다는데요. 그가 다녔다던 대학교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명문대에 입학은 했지만 졸업은 하지 못했다는 최 선생. 몇 개월 사이 발생한 피해자만 5명, 피해액만 1,800여만 원에 달하는데요. 고3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아이들만 노려서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계속 사기를 치고 있거든요. 너무 악질적이지 않아요? 2년 전 최 선생에게 과외를 받았다는 박성원 씨. 사기당하고 나서 그 다른 피해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확실히 연락한 사람만 10명, 11명이었던 걸 기억해요. 2년 전에. 다른 분들 다 똑같은 네트워크이더라고요. 그런데 최 선생이 사라지고 얼마 후 성원 씨에게 이상한 문자 수십 통이 날아왔답니다. 에? 도박을 했다. 성몰카 합의금이다. 휴대폰에 있는 정보를 담보로 해서 돈 빌린 게 아니고. 도대체 최 선생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어렵게 그의 가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작년에 한 번 봤을까 기억도 안 나지만 금년에는 아예 못 봤고.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은 최 선생. 어렵사리 메신저를 통해 그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먹튀 목적으로 과외했다는 주장은 경찰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선입금 받은 과외비는 어디에 썼을까? 불법 사금융으로 2021년부터 고생 중이었습니다. 저도 과외비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한 계기라 저한테는 너무 힘든 부분이고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제작진이 파악한 피해자만 10여 명. 피해자들은 최 선생이 제대로 된 죄값을 치르고 똑같은 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취재가 진행될수록 해당 과외 선생에게 피해를 받았다는 학생들이 하나둘 계속 늘어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청자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제일 다급한 순간에 입시 수험생들만 노렸다니 악질적이네요. 욕심과 무지로 당하는 사기 피해도 많은데 이 사건은 당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기 같네요. 돈도 돈이지만 수능 앞둔 학생과 가족을 상대로 한 괘씸한 사기네요. 큰 돈을 주고 과외한 학생도 안타깝고 물류센터 일하면서 사기당해 대학 못 갔다는 분도 안타깝네요. 제대로 처벌받길 바랍니다. 절박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심리를 노린 사기에 대한 공분이 이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학부모들 심정이 얼마나 참담할지 보는 내내 답답했는데요. 입시를 앞둔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더더욱 이 사건이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회차는 이상하게도 더 제가 미스터리물을 보듯이 굉장히 좀 집중해서 봤던 것 같은데 아마도 제가 고등학생을 자녀를 둔 학부모여서 그랬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좀 신뢰라는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기 나온 최 선생을 생각을 해보면 출신 대학을 속인 것도 아니고요. 경력도 충분히 입증이 됐습니다. 부모님이 미팅을 해봤더니 정말 훌륭한 계획을 갖고 있는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학생들하고 미팅을 했더니 학생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선생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험생이 갖고 있는 또 학부모가 갖고 있는 심리적인 어떤 취약점, 약점을 이용해서 지속적인 사기를 벌여왔다라는 게 무엇보다 놀라웠고 과연 우리는 그러면 신뢰라는 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일단은 수능을 앞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보도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 선생의 행각이 수험생을 대상으로 이제 일관된 패턴의 사기를 벌여왔고 또 현재까지 피해자가 밝혀진 것만 10명이고 직접 최 선생과 연락이 닿았다라는 점이 가장 큰 취재의 성과가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전 놀랐던 것은 그 수험생과 학부모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그 입장문을 통해서 밝혀온 최 선생의 태도는 너무나 차분해서 좀 이해가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제작진에게 전한 입장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일단 자신의 행각에 대해서 사기라고 하는 부분은 경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긋고 또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갑자기 또 제작진에게 미루는 등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무엇 하나 이해하기가 힘든 일들이었거든요. 앞으로도 뭐 범행 동기나 뭐 여러 가지 의문이 남고 수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실탐의 지속적인 취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학부모들이 우선 우리 아이에게 최선의 어떤 교육을 받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동시에 하지만 돈은 또 너무 많이 드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서 이런 이력을 갖고 있는 강사가 있다고 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최 선생에게 연락을 했던 것인데요. 처음에는 개인적 일탈이었겠죠. 뭐 과소비라든가 빚을 지게 되면서 이제 또 다른 사기 행각을 통해서 그것을 변제해 나가고 제2, 제3의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이 구조를 보여줬던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대부업체까지 끼어들면서 이 범죄의 연쇄고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가를 이번 실탐이 보여주기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문제를 확장해서 분석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는데요.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교훈이나 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충분히 환기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를테면 사교육 시장의 제도적 사각지대라든지 또 피해 예방 장치 어떤 것을 마련할 수 있을까 등을 좀 더 보완했더라면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크게 보면 학벌주의가 만연한 우리 사회의 시사점을 던진 에피소드였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슷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일 텐데요. 12년 동안 달려온 수험생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수사 상황과 대처 방법을 담은 후속 보도가 이어지길 바랍니다.